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도체 얘기하는데요.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좋은 의미로, 그죠? 자고 나면 이익을 계속 올리고, 자고 나면 목표가를 계속 올리고, 진짜 소위 뭐 적어도 뭐 1분기 상반기 피크아웃은 뭐 넘어가는 거예요? 일단 지금 좀 전까지도 제가 이제 미국 내에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어떻게 보느냐 뭐 이런 이제 정리된 또 글이 있길래 한번 네. 좀 봤는데 뭐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이클이 끝날 거냐 금방 아니면 이 구조적 성장으로 갈 거냐 이렇게 양쪽으로 이제 논쟁이 좀 벌어지고 있는 중인데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요즘에 왜 안 사 더 그렇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게 뭐 MSCI 펀드 뭐 이거 비중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덜어냈다는 걸 이해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럼 적극적으로 왜 안 살까? 이런 부분들은 아직 논쟁이 좀 안 끝난 것 같아요. 미국 내에서. 근데 그 논쟁이 끝나는 순간 그들은 비싸게 사야 된다가 제 결론인데 저는 구조적 성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6년도 가이던스 계속 상향하고 있는 중이고 이미 삼성전자 57조 8천억 예익을 찍었죠. 그죠? 57조 3천억이었던 것 같은데. 57조 2천억, 이게 3천억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하이닉스는 지금 40조 이상을 보고 있고 다음 주에 23일 날 그렇죠. 발표를 하죠. 그때까지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계속 올라가던데. 그렇죠. 이제 또 이 올라가니까 좋은 얘기들이 계속 붙죠. 네. 왜냐하면 예전에 키옥시아 지분 거기도 2대 주주기 때문에 네. 키옥시아가 지금 주가가 지금 하늘 높이 천정부지 올라가고 있고요. 샌디스크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지금 랜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근데 랜드 제일 많이 만드는 데가 사실은 삼성전자인데 그렇죠. 35% 점유율 갖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한 25% 정도 갖고 있는데 일단 하이닉스가 이제 그 샌디스크와 같이 HBF도 같이 표준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선언을 했어요. 네. 샌디스크 입장에서는 랜드 플래시. 랜드 플래시를 쌓아서 만드는 HBF를 내년에 상용화하려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샌디스크 혼자 하기엔 좀 힘드니까 하이닉스를 끌어들인 것 같고 그러니까 2등, 3등, 뭐 3등은 아닌데 뭐 사실상 뭐 한 4, 5등 정도 하는 데가 이제 샌디스크니까 샌디스크랑 하이닉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 1위인 삼성전자를 좀 견제하는 차원에서 둘이 이제 표준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 나름대로 준비를 하는 걸로 보이고,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하이닉스의 좋은 얘기들이 자꾸 더 붙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이미 가이던스가 들어가 있고 하니까 하이닉스가 조금 더 고점을 더 빨리 벗기는 모습이 좀 나왔는데, 이제 누가 먼저 가냐는 전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키 맞추기 하면서 갈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앞전에는 삼성의 흐름이 좋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하이닉스의 흐름이 맞습니다. 역전돼서 좋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뭐 일주의 상관에도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이제 큰 흐름을 보면 왜 갑자기 지금 이 반도체가 더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미 전쟁 전보다 더 많이 올라가 있고요. 이게 전쟁 이슈 때문에 조정받았던 부분들을 이미 다 회복하고 맞아요. 네. 그 이상 가고 있다. 그러면 이미 우리나라 이제 SK 하이닉스가 그렇게 가고 있고 삼성전 반도체 소부장주들도 대부분 다 지금 전쟁 전보다 더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그나마 아직은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이런 이유가 중요하죠. 이제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들 수 있는데 가장 큰 거는 매기 역할을 한 게 엔트로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엔트로픽의 클로드라는 이제 이 AI 모델이 지금 뭐 보안부터 시작해서 사스 업체들의 모든 것들을 다 깨부시고 있죠. 소프트웨어 업체 시장은 엄청 흔드는 것 같은데요. 근데 클로드는 이제 의식을 해서 그들과 협업할 거다. 그러게요. 예, 그들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무난히 넘어가고 있는 중인데 이번에 또 보안 업체들이 또 타격을 받았잖아요. 그러게요. 예, 그래서 미토스? 네, 예, 미토스. 미토스가 뭐 잠깐 돌렸는데 해킹 가능하다. 보안 허점을 한 2,000개를 뭐 그냥 한 번에 발견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기존 거를. 이제 근데 그게 사실은 화이트 해커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원래 그래서 일부러 돈 비싸게 해커들 중에 착한 해커들을 고용해서 우리 거 뚫어봐.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보안을 좀 강화시켰던 건데 이제 그런 화이트 해커의 직업도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간 이런 클로드의 효과, 엔트로픽의 효과 때문에 AI가 지금 돈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클로드 효과라는 거는 그게 이제 실제로 좀 막연하던 것이 실제 현장에 어떤 형태로든 적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높였다는 의미인가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실제로 엔트로피 클로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기 시작했는데 올해 아마 예상하기로는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기업 가치를 1,100조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상장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삼성전자하고 비슷하네. 예, 1,100조 그죠? 그렇습니다. 예. 1,100조 밸류로 돈을 투자하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밸류로 투자하느냐, 주당 얼마에 투자하느냐가 이제 그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건데 네. 지금 1,100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지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 흑자 전환 가능하다. 오픈 AI가 달성하지 못한 흑자 전환을 엔트로픽이 먼저 한다. 그러니까 엔트로픽에 지금 클로드 쓰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아졌는데 네. 한 30만 원짜리 쓰면 굉장히 좋다. 음. 200불짜리 쓰시는 거죠. 거의. 예, 그래서 그거 써보신 분들은 다 너무 좋다고 얘기하세요. 개인은 못 써도 뭐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야, 그죠? 뭐, 그렇죠. 뭐 쓸만하죠. 소규모 이제 법인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써볼 만하고 그럼 기업들은 더 좋겠죠. 기업형으로 가면 더 비싸게 받을 텐데 이게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이 토큰 수라든지 메모리의 용량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지금 그래서 AI가 돈이 되는 모델을 제시를 하면서 지금 AI 전쟁이 다시 한번 본격화됐다. 그래서 지금 뭐 메타, 뭐 그다음에 아마존, XAI, 뭐 구글 뭐 난리 난 거죠 지금. 근데 그 논쟁이 작년에도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자기 돈 가지고 투자를 열심히 해가지고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데 죽기 살기 경쟁이 되고 투자를 계속해야 되니 결국은 남의 돈 빌려서 그죠? 무슨 회사채 발행하면서 이게 지속 가능하냐? 돈은 언제 버느냐? 그런 논쟁이 작년에도 몇 차례 있었잖아요. 네. 지금은 들어갔는데 이게 뭐 꺼졌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가장 그 문제가 됐던 게 오라클이었죠. 오픈 AI한테 너무 집중했던 오라클을 가지고 공격을 했었습니다. 니네가 오픈 AI도 지금 믿음이 안 가는데 거기에다 대고 데이터 센터를 이렇게 많이 유치를 하면 과연 돈을 벌 수 있냐? 그것도 심지어 빚을 내가면서. 근데 거기에 또 이제 블루아울인가에서 또 그렇죠. 예, 판매 오라클한테 금지했죠. 줬던 것들을 또 다시 이제 뭐 회수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미 이제 좀 끝나간다. 근데 오라클도 주가가 올라갔죠 지금. 오라클이 올라간 이유가 이제 돈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되면 이제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예, 그렇죠. 투자자들이 이제 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증명해 준 게 엔트로픽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AI 에이전트 시대가 개막됐다라고 얘기를 이제 엔비디아도 지난번에 얘기를 했고 그게 이제 시작이 돼서 오픈 AI, 메타, 구글, 아마존 뭐 다 지금 투자를 더 하겠다. 그리고 심지어 뭐 100년 채권 발행하고 그다음에 펀딩하면 돈이 엄청 잘 모인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상업 신용 관련돼서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하고 싶어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은행에서 점검해봤는데 생각보다 괜찮다. 그러면 그리고 지금 전쟁이 끝 무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고 있죠. 그리고 올해 내로 기준금리 못 내려도 상관없는데 앞으로 올릴 거다라는 위험만 없어도 지금은 괜찮다라는 거죠. 그러면 올해 연말이 됐든 내년이 됐든 금리를 한 번 더 인하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투자는 부담이 없어지는 거죠. 빚을 내서 투자하더라도 투자가 더 가열차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예전에 우리 터보컨트 얘기 나오면서 터보컨트 얘기 지금 아무도 안 하잖아요. 안 하죠. 네. 메모리 효율화 아무리 해봐도 토큰량이 증가하면 어쩔 수 없다. 결국에는 KV 캐시가 증가하면 증가했지 줄어들지는 않는다. 그것 때문에 낸드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죠. 또 하나 말씀 네. 끊어서 죄송한데 또 하나 이제 악유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반도체는 과거의 경험을 보면 사이클 산업이었다, 그죠? 네. 이 사이클이 좀 길어지느냐 짧아지느냐 계속 이런 건데 수주 베이스로 가는 구조를 가지고 가면서 사이클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시차의 시간 제가 그 써놨는데 제번스의 역설 효과를 기대하는 게 네. 이제 메모리 아무리 효율화를 시키면 초기에는 메모리가 좀 줄겠죠. 근데 사용자가 늘어나면 결국엔 또 아무리 효율화 시켜도 메모리의 절대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속도가 맞는다라고 하면 이제 무슨 얘기를 이제 안 좋게 사이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야 가격이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메모리 가격이 그러면 저들이 펀딩을 못해서 펀딩을 많이 해서 한다 하더라도 과연 이걸 계속 이렇게 비싸게 사줄 수 있을까? 네. 그러면 결국엔 증설을 하지 않겠어? 증설하면 가격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삼양라면이 증설했다고 해서 라면 가격을 떨어뜨렸나요? 그런 소비재들은 그렇지 않죠, 그죠? 네. 그렇죠. 네. 그럼 이수페타시스가 증설했다고 해서 PCB 가격이 떨어졌나요? 안 떨어졌죠. 이게 뭐냐면 공급과 수급이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격은 정해지는 건데 지금 만약에 지금 증설을 아무리 빨리 해도 28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28년도에부터 증설이 서서 이루어질 겁니다 아마. 그러면 그때까지는 가격은 떨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고 만약에 투자가 계속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 증설이 되고 나면 더 많은 양을 원하면 이제 실적은 가격을 올려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올라간 가격에서 휴가 늘어나는 공식으로 가면 구조적 성장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실 수요에 달려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반도체 투자의 최고의 흐름을 보면 지금 28년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에이전틱 AI, 그 다음에 28년도부터 우리가 그러니까 현대차가 로봇을 만든다고 하는 28년도부터 피지컬 AI 들어가는 반도체가 본격화될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거기에 지금 30년부터는 통신 관련돼서 지금 그 기지국들 있잖아요. 지금 6G가 본격화되는 게 2030년 보고 있는데 그러면 위성과 직접 다이렉트로 뭔가 연결해야 되는 기지국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예, 그때부터 거기가 데이터 센터화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또 엄청난 메모리 수요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게 이 사이클이 순차적으로 잘 맞는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이 사이클로 보더라도 사이클이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반도체 종목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별로 봅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1분기 호실적을 발표했고 그죠? 예, 예. 네. 이제 다음에 좀 뭘 봐야 되는 거죠? HBM4 양산했다고 하고 그죠? 네. 파운드리 좋아질 거라고 하고 네. 사실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요. 삼성전자 그죠? 삼성전자 포인트가 뭔가요? 네. 지금 삼성전자 포인트는 가이던스를 얼마까지 볼 거냐. 그다음에 27년도까지는 좋은 걸 알겠는데 28년도도 좋을 거냐. 이제 약간 좀 계속 논쟁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삼성전자를 근데 외국계에서는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본다. 그 이유는 파운드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파운드리 사업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 그다음에 HBM도 더 좋아질 점유율을 뺏어올 거라는 기대. 거기에 이제 워낙 캐파가 디램 쪽에 워낙 캐파가 크기 때문에 네. 이 캐파로의 이 사이즈가 워낙 큰 회사다 눈덩이가 보니까 크니까 굴리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이게 뭐 지금 노조가 뭐 영업이익의 15%를 달라고 할 정도니까 인센티브로 그러니까 이 정도로 커지고 있는데 심지어 랜드 가격까지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나쁠 게 지금 하나도 안 보인다. 하나 보이는 게 지금 노조인데 예, 그 노조 그거는 뭐 하이닉스가 10% 준다고 하니까 뭐 그건 뭐 이렇게 알아서 그 안에서 범위를 좀 찾지 않겠나 생각하는 그리고 하고 이제 수급도 좋은 점은 이제 수급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이 뭐 긴가민가하고 사실은 올해 외국인들이 손해 보고 판 게 아니라 엄청 수익 보고 판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시각을 달리해서 이 한국 반도체가 구조적 성장인 거라는 걸 인식하게 되면 같이 사면 닉스보다는 전자를 더 많이 사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수급 효과가 붙으면 외국인 수급이 그렇죠. 붙으면 또 한번 그죠?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많이 팔아서 지금 지분율로는 최근에 한 5년 이내 최저입니다. 예. 예, 한 48%대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보통 한 호황기 때는 51% 정도를 채우는데 그래서 그걸 채울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 지금 올해 320조 정도가 가이던스로 지금 거의 모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400조 이상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일부 보도에 자극적으로 나갔죠. 이제 엔비디아보다 돈을 더 벌 거다. 네. 뭐 그 사이에 뭐 엔비디아는 놀까요? 뭐 근데 그 삐까삐까 이제 세계 1, 2위를 다투는 영업이익으로 다투는 TSMC는 이미 이제 올해면 제끼는 거죠. 예. 근데 왜 TSMC는 밸류를 18배 받는데 왜 삼성전자는 6배를 받냐? 뭐 이런 거는 이제 아까 그 논란 때문에 그렇죠. 사이클이냐 아니냐. 네. 근데 만약에
투자자들의 대부분이 구조적 성장으로 보면 밸류를 10배, 15배도 줄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주가는 폭발적으로 올라가겠죠. 그렇죠. 네. 근데 물론 그렇게 안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많이 사가는 애들은 정해져 있는데 뭐 얼마나 계약을 아무리 롱텀 계약을 하고 페널티를 적어놓는다 한들 안 지키면 그만 아니야? 이렇게 보는 쪽도 있습니다. 네. 다음 SK 하이닉스는 이제 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가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뭐 전자는 더 뒤로 제끼고 이전에 HBM 독주하듯이 하이닉스만 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닐 텐데 그죠? 네. 그렇죠. 하이닉스의 긍정적인 포인트와 또 고민 포인트는 또 뭔가요? 이제 하이닉스는 퓨어하다는 게 장점이죠. 뭐 잡다한 사업부가 없다. 그렇죠. 예, 그냥 랜드랑 디램만 하는 회사.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 HBM4 가격 지금 상승 얘기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일단 1차분은 그대로 갈 텐데 디램 가격이 그 사이에 올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반영을 해야겠죠. 예, 그럼 다음 물량분은 또 가격이 더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나올 거고. 그럼 하이닉스가 HBM만 만드느냐고 디램을 안 만들었냐? HBM도 증설을 계속하고 있는데 매출 비중을 보니까 예전에는 50%가 넘었거든요. 거의 60%가 HBM이었는데 지금 매출 비중이 20%대까지 떨어졌어요. 이제 디램도 돈 되니까 그죠? 디램 가격이 올라와서 그러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디램 웬만한 좋은 디램 데이터 센터용 디램과 HBM 가격이 거의 붙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지금 용인 팹에 대한 증설 효과를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얘기들도 나오겠죠. 근데 이제 그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까? 아까 똑같은 얘기인데. 근데 이거는 우리도 모릅니다. 애널리스트들도 28년도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서 앞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소비자들이 안 사가면 가격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AI 투자가 멈추면 끝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오픈 AI가 기점이다. 상장하면 상장 실패하면 문제가 된다. 그렇죠. 예, 뭐 언제가 버블이 끝나냐 그런 얘기할 때 얘기했었죠. 예, 그런 네.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의 경험상 보면 뭐 이건희 대표님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뭐 워낙 좋고 그죠. 뭐 네. 긍정적이고 우리가 정말 우리 기업이 이런 영향력을 갖는 건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조심하는 마인드. 2차 전지 사실 그 수주들 몇 조 원씩 땡길 때도 그렇죠. 이게 그렇습니다. 예. 곧 이게 빠그라질 수 있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좀 생각은 일부는 가슴 속에 묻어둬야 되고. 항상 점검을 해야죠. 그러니까요. 네. 점검을 해야 되고. 그다음 마이크론도 장난 아니래요. 요즘 보면 그죠? 실적, 주가, 그죠? 기대감, 뭐 증설. 마이크론이 PER이 이제 거의 이제 고점 찍으면서 한 네. 5.5배 이상으로 올라갔거든요. 음. 그것도 실적이 좋아서 이제 5.5배가 된 네. 건데 SK 하이닉스가 지금 4.5배 정도 되니까 아직 1배 차이 나는데 ADR 상장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효과, 그 다음에 미국에 새로 상장된 ETF 중에 디램이라는 티커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75% 들어가는 거기에 뭐 다 들어가면 샌디스크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디램이라는 티커를 갖고 있는 ETF가 상장했는데 그게 지금 연일 사상 최고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SK 하이닉스의 ADR 상장 효과로 마이크론과 같이 붙어서 다닐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래서 더 올라가는 걸 수도 있지 않나? 그렇죠.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죠. 가능성이 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뭐 자꾸 우열을 가리지 말라는 말씀이고 지금 그렇죠. 근데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 그런 거 얘기할 때가 아니라 뭐 두 개 중에 혹은 둘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전제이고 네. 소부장은 장비가 먼저 찍었다. 요즘 계속 방송에서도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는 소재를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 많이 하대요. 근데 소재 봐야 되죠. 근데 이제 왜냐하면 소재 섹터가 물량이 늘어나면 제일 이제 좋아지는 데가 소재고 장비는 한번 투자하고 나면 좀 한참 더 그렇죠. 기다려야 되고. 예. 근데 지금 장비는 장비 소재 전반적으로 근데 제가 볼 때는 밸류가 되게 많이 비싸졌어요. 그럼 지금은 찾는 기준을 뭘로 보셔야 되냐면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20배 안 되는 회사들. 그러니까 소부장이 20배 이제 그죠? 20배가 안 되면 싼 겁니다. 예. 지금 한미반도체는 거의 50배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좋은 종목들 보면 다 40배 이렇게 가 있고요. 소재 쪽도 좋은 회사들은 기판이나 소재 쪽에 좋은 회사들은
얼마 전에 ISC가 갑자기 급락이 나왔어요. 며칠 전에 뜬금없이 아무 악재 없는데. 그래서 사실 최근에 CPO 테스트 한다고 해서 급등했던 영향도 있었지만 PR 밴드가 거의 한 58배, 60배 근처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스러우니까 파는 거죠. 예전에 이수페타시스가 작년 12월에 고점 찍고 빠졌던 거랑 똑같은 논리인데 그 지금 이수페타시스가 지금 30배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이쪽은 실적을 아마 이번 장비주들은 1분기 실적 보고 밸류에이션 다시 계산하고 가이던스가 좀 바뀌면 또 좋아질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찾으려면 좀 낮은 걸 찾는 게 좀 편하다. 네. 반도체 얘기 쭉 했는데요. 그럼 반도체 탑픽 종목 한번 정리 한번 할까요? 예, 여전히 저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에 뭘 사라 이거는 좀 애매한 것 같고 네. 6대 4로 삼성전자를 조금 더 사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뭐 1,000만 원 있으시면 6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사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고 갖고 계실 거예요 대부분. 네, 그러면 맞아요. 들고 네. 있으셔라. 지금은 팔 때는 아니다. 그다음에 장비주 내에서 탑픽은 여전히 한미반도체인데 지금 조금 예뻐 보이는 종목이 PSK 같은 종목이 그나마 좀 밸류가 좀 싸거든요. 지금 많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여기는 이제 그 경쟁 업체가 미국 회사였다가 미국 회사가 그 중국으로 넘어가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쪽 PSK 요즘에 좀 흐름 좋고요. 좀 싸 보이는 게 하나마이크로는 좀 싸 보이는 것 같고, 예, 그리고 대신에 DI라든지 이런 테크윙 같이 조정 잘 받았던 검사 장비, HBM 검사 장비 만드는 회사들 또 단기적으로는 전고점 부분까지는 충분히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 쪽에서 최근에 보고 있는 게 CMTX라는 신규 상장주가 있는데 CMTX는 파츠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장비를 커스터마이징 할 때 쓰는 그 끝단에 들어가는 뭐 실리콘 파츠, 뭐 그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파츠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마이크론 우수 협력사로 상받은 한미반도체와 더불어서 그런 회사고 앞으로 실적 대비해서 지금 소재단이잖아요 거기가. 근데 PR이 17배 정도 수준이니까 그닥 비싸지 않다.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기판은 여전히 이수페타시스 보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첨언 하나 해드리면 HBF가 상용화가 본격화 논의가 되면 네. 한미반도체는 더 좋죠. 예, 어차피 본딩은 똑같기 때문에. 네. 바이오 얘기를 하겠습니다. AACR 얘기를 꽤 전부터 했는데 그죠? 네. 근데 뭐 초록 다 공개됐는데 공개될 무렵에 안 좋은 일이 터져가지고. 예. 그러니까 바이오가 뭐 영 재미가 없어요, 그죠? 변동성만 커지고. 이게 우리가 이제 이번 전쟁 때 느끼셨을 거예요. 바이오가 확 죽어버리죠. 전쟁이 터지니까. 근데 전쟁 중에도 지난달에 왔을 때 뭐 삼천당 제약은 막 연일 신고가를 내고 있긴 했는데 네. 삼천당 제약은 또 자체 문제로 지금 갑자기 또 반토막이 났죠. 예. 저 우스갯소리로 갑신정변도 아니고 3.1천하 뭐 이렇게 돼버렸는데 네. 일단 그거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되게 안타깝지만 사실은 뭔가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걸로 보이고 대신에 이제 전쟁 기간에는 바이오뿐만 아니라 로봇주들도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인공위성 뭐 방산 이런 걸 빼고는 그러니까 이제 우주항공 빼고는 다 빠졌습니다. 성장주들이. 그리고 소비재 심지어 우리 하이브가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전쟁 영향입니다. 공연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 뭐 이런 거죠. 그럼 사람들이 티켓팅을 해주겠어라는 우려가 급격하게 반영된 건데, 그러니까 바이오가 그래서 보면 잘 버티던 ABL 바이오도 급락이 나오고 조정폭이 다들 컸죠. 그다음에 그 와중에 알테오제는 추가 기술 수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큰둥하죠. 그러니까요. 예, 올해만 2건을 냈는데 한 건은 금액이 예상보다 작다고 빼버리고, 그렇죠. 네. 두 번째 건은 잘했네. 그리고 하루 올렸다가 그냥 제자리 갖다 놓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안 좋고 왜냐하면 이게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라는 그런 부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있었는데 AACR 참여하는 기업들이 좀 반응을 보였는데 여기 대표적인 기업들이 보면 뭐 ABL, 뭐 리가캠이 그나마 좀 좋았어요. 그때 좋았는데 또 여기도 보니까 20만 원 감축고 맞아요. 얻어맞아요. 근데 여 참여 기업들 중에 뭐 또 다시 HLB도 얘기가 나오고 뭐 여러 회사들이 나오는데 초록은 이미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이제 끝나간다는 이제 신호가 이번 주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면 오늘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것도 이제 다시 R&D 역량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할 시기가 됐다. 네. 사실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네, 네. 맞습니다. 그 전쟁과 삼천당 제약의 여파에서 좀 벗어나서 그죠? 그쵸. 그건 이제 사실은 그 전에 우리가 바이오 얘기했던 대로 원래도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돌아가는데 근데 예. 예. 속도는 우리 투자자들이 원하는 속도만큼 빨리 가지 않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삼천당 제약이 포함되어 있었던 ETF들이 삼천당 제약을 다 편출했죠. 네, 이제 투자 경고 종목 되고 뭐 급락하고 이러면 기준에 따라서 이제 빼버릴 수 있는데 그런 이제 그걸 빼고 나니까 여파가 좀 이제 사그라들고 있는 거다. 그래서 처음에 빠질 때는 모든 바이오주가 같이 빠졌던 이유가 이걸 팔려면 다 팔아야 되니까 뭐 이런 거였는데 이제 그걸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주주들이 막 팔아버리는 거죠, 그냥. 예, 그런 것들이 이제 해소가 좀 됐다. 그래서 저는 가격 조정이 오면서 오히려 거꾸로 그런 바이오를 투자를 이제부터 고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왔을 때는 제가 좀 약간 조심스러웠는데 지금은 그 사이에도 전쟁 중에도 괜찮았던 데가 알지노믹스나 뭐 이런 회사들은 괜찮았어요. 그렇죠. 이렇게,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올해는 올릭스, 알지노믹스 같은 회사들은 일단은 버틸 거다,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RNA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워낙 커요. 근데 지금은 그러면 앞으로 전쟁 여파가 꺼지고 금리 하락까지 이어지고 하면 결국에는 긍정적 흐름을 좀 갈 가능성이 있고 전체적으로. 근데 바이오는 뭐가 중요하냐면 투심이 회복돼야 됩니다. 매니아들은 이미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매니아들이 사서 올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흔히 정치에서 중도를 누가 먹느냐에 따라서 집권을 한다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네. 예, 바이오도 똑같습니다. 중도파들이 들어와줘야 돼요. 네. 나는 그렇죠. IP도 하고 바이오도 하고 뭐 다 하는데 야 이번에 삼성전자 좀 먼 거 좀 판 걸로 내가 뭘 사지? 뭐 비중이 너무 높아져서 조금 파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뭘 사지 하다가 바이오가 예뻐 보여야 된다. 예, 그럼 수급이 관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바이오 액티브 ETF도 출시를 했는데 출시하자마자 뭐 전쟁 중에 출시해가지고 효과가 없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또 긍정적이다. 왜냐하면 ETF를 만드는 시기가 대부분 꼭지예요. 맞아요. 네. 예, 근데 꼭지의 시기를 지났죠. 만들고 나서. 그러면 오히려 ETF들도 싸졌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사볼 만하다. ETF 최근에 ETF가 뭐 굉장히 그 좋은 상품이고 또 뭐 수익도 잘 나고 그렇지만 ETF 선전도 엄청 하는데 뭐 광통신 ETF 만들어고 거기서 팔더라. 그래서 내가 이거는 그게 꼭지 신호죠. 그러니까요. 단기 꼭지 신호. 예. 아니 그리고 뭐 주가 변동이 있더라도 네. 예를 들면 뭐 전력을 만든다든지 그죠. 통신 전체를 해가지고 통신 뭐 서비스나 통신 장비주 이런 거겠지만 요즘 반도체 광통신 때문에 핫한데 뭐 사실은 별로 이렇게 확인이 안 돼서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걸 갖고 ETF를 만든 거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거죠. 야 너무 ETF도 상업적으로 좀 가는 거 아닌가. 어쩔 수 없습니다. 예, ETF 만드시는 분들은 주가 네. 생각 안 하고 인기 있는 걸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예, 만들어서 잘 팔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그런 거 이제 들어가면 이제 재미 못 본다. 원래 펀드 예전에 펀드를 선택할 때도 전년도에 성과가 좋았던 펀드들을 쫙 내리비를 세우고 그거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네 그런 펀드들 그 다음에 수익 못 내는 게 훨씬 많다. 그렇죠. 뭐 왜 말이 여기 샜는지 모르겠는데 네. 바이오 그래서 자 다시 주목할 때가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섹터들 어떤 기업들 볼까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부진했음에도 mRNA 치료제 관련된 회사는 여전히 좋았고요. 저는 알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일라이 릴리가 인정한 회사니까 이 회사는 조정 나오면 사셔도 괜찮다. 좀 길게 보자 대신에. 올릭스도 최근에 조정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메시 치료제 제가 되게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네. D&D 파마텍이 계속 흘렀어요. 6만 원대까지 받았습니다. 10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 근데 지금 한미약품, 올릭스, D&D 파마텍이 우리나라에서 주요 지금 메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인데 올릭스는 일라이 릴리가 가져가서 이제 개발하고 있고요. 한미약품 거는 머크가 개발을 하고 있고요. 지금 D&D 파마텍은 아직 안 팔렸습니다. 근데 D&D 파마텍이 이번에 임상 2비상이 끝났어요.
환자 투여가 끝났습니다. 근데 중간에 12주, 24주 결과를 발표했을 때 굉장히 좋았고 48주를 발표를 언제 하냐면 다음 달에 있는 학회에서 발표를 해요. 근데 그 사이에 잘하면 기술 수출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제 의견은 아니고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게 허예민 애널리스트가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그분이 초창기부터 그 팔로우를 했기 때문에 규모는 약 한 5조 정도가 될 것 같다. 예, 5조면 지금 제일 큰 거죠. 그렇죠. 기술 수출이 시총이 아니라 예. 그렇죠. 기술 수출이 ABL 바이오 4조 2천억인가가 제일 컸거든요. GSK랑 한 게. 근데 지금 알테오젠은 한 2조짜리가 제일 컸었고 그다음에 지금 대부분 한 건당 한 4천억대 정도로 좀 예상을 해요. 한 품목당. 근데 지금 이거 여기 메시 치료제는 지금 하나에 5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결과를 보고 사면 5조 정도 예상하는데 어디랑 할 것이냐. 다 눈독 들이고 있다. 그래서 다음 달에도 제가 여기 올 텐데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올 때 되면은 오시면 그때 튀었네 이럴 수도 있다. 예, D&D 파마텍이 그때 그 이건희 대표 얘기했던 게 됐네. 물론 안 될 수도 있고 안 될 그죠. 수도 네, 있습니다. 네, 예, 맞아요. 근데 네. 그래서 후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오늘 건진 종목은 D&D 파마텍 하나 정도 보시면 되고 뭐 그 다음에 기술 수출 많이 했는데도 평가 못 받고 아직도 헤매고 있는 알테오젠도 이제 조만간에 좀 수급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4월 달에 J 코드가 이제 발행이 됩니다. 이번 달 중으로 아마 조만간에 발표 날 거예요. 그러면 J 코드가 뭐냐? J 코드 뭐예요? 미국의 의료보험 코드. 그러니까 한마디로 키트로다 SC가 확대를 하고 싶어도 여기 보험사에서 뭐 코드를 발행을 안 해준 거죠. 등재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보험에. 등재가 됩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침투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 사이에 우리가 알테오젠이 키트루다 SC랑 이제 계약을 이제 포괄 계약을 체결하면서 머크라는 존재가 드러났는데 그 당시에 40조였습니다. 규모가. 블록버스터 40조 1등. 작년에 50조 벌었습니다. 키트루다 하나로 머크가. 근데 올해는 늘어날까요? 줄까요? 더 늘어나겠죠. 근데 뭐 받을 거로 생각했던 만큼 로열티 못 받는다고 해서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4%라고 얘기를 했대요. 저는 3%라고 알고 있는데 4%로 계산했는데 10년 받는 걸로 계산한 거거든요. 근데 2%인데 18년을 받습니다. 18년 받는 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로열티 18년 받는 것까지 감안하면 시장이 좋아지면 그것도 긍정적으로 해석하겠죠. 침투율이 좀 높아지는 것들을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이오 이야기 이건희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동차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은 2차 전지 얘기했지만 2차 전지보다는 뭐 현대차 그룹에 더 사실 실질적인 관심이 있죠. 그렇죠. 2차 전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데 현대차는 뭔가 포텐이 터졌다가 좀 쉬기 때문에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건가? 아니면 재평가를 하면서 실제로 실적이 안 받쳐져서 그러는 건가? 이런 건데 일단은 여기도 이제 완성차 쪽의 실적으로만 보면 이제 그거는 별로 그렇게 지금 자체에서 관전 포인트는 아니잖아요. 그죠? 기대감은 별로 없죠. 없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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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영향도 있고 예. 그다음에 물론 이제 이번에 이제 인베스터데이나 현대차에서 주로 발표하는 내용들 들어보면 현지화에서 미국에서 파는 차들은 한 80%는 미국에서 다 만드는 걸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관세 이슈는 좀 더 점차 사라질 텐데 그건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지금 현대차 그룹을 주목하는 건 결국 로봇과 자율주행.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래야 밸류가 달라지니까. 예, 엔비디아에 준 GPU 5만 장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엔비디아가 준 네, 준 건 아니죠 이제. 네, 받을 받기로 한. 네, 사서. 예. 이번에 네이버도 공짜로 주는 거 아니죠? 네, 네이버도 6만 장인가 5만 장인가 사잖아요. 이게 준다 그러니까 공짜로 주는 거죠. 네, 사는 겁니다. 네, 사는 살 수 있는 권리를 줬죠. 맞아요. 네, 매수 권리. 네. 네. 그래서 그 6만 장을 사는 것 때문에 네이버 실적이 조금 눌릴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비용이 나가니까. 그렇죠. 예. 예. 보통 조 단위로 나가야 되니까. 예. 근데 지금 현대차 그룹은 현금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근데 이거 이제 새만금에다 9조 또 투자하는데 정부가 또 지원해 주죠. 기반 시설 다 만들어 주고 하니까 그러면
이 5만 장이 지금 차츰차츰 들어오고 있을 텐데 이걸 가지고 뭘 할 그게 거냐 뭘 할 거냐. 주목해 봐요. 새만금에 새로운 자동차 공장 짓겠다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이제 로봇 그러니까요. 예, 관련된 것들이랑 수소, 예, 그러니까 자동차 공장을 짓겠다는 건 그다음에 아닌 거잖아요. AI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한마디로 데이터 센터 허브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수소 관련된 것들에서 수전해 공장이 없죠, 우리나라에 수소 수전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드는 거를 제대로 된 수소 없죠. 그게 없죠. 지금 네, 없죠. 그거 현대차가 하겠다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일단 큰 그림으로 보면 그거의 메인은 현대차가 한다. 예,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자꾸 상장 얘기를 자꾸 물어보세요. 언제부터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상장은 늦을 겁니다. 빨리 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정의선 회장이어도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왜 상장을 빨리 하지? 아니 빨리 팔아가지고 어느 정도 팔아 지분 가지고 이제 지배구조 맞춰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거보다는 더 키워서 돈을 더 많이 땡겨서 하는 게 편하죠. 그렇죠. 지금 뭐 적자일 때랑 흑자 만들어서 예, 키웠을 맞습니다. 때 훨씬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좀 길게 보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1, 2년 안에는 안 될 것 같고 28년도 이후겠죠. 예, 그때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지금 현대가 그리는 그림들은 굉장히 빅픽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전에 예를 들면 전기차로 막 갈 때 네. 전기차로 간다든지 고급화 전략을 쓴다든지 혹은 거기서 다른 업체들보다 하이브리드 같은 거를 사실 좀 확장해 갖고 재미를 봤잖아요. 그죠? 네. 뭐 이런 차원이 아닌 지금 그죠? 그거보다는 근본적인 그러니까 개혁이 일어나고 있죠. 훨씬 더 많은 큰 아까처럼 뭐 로봇과 데이터 센터와 뭐 수소와 수소 이런 그림인데 이게 정말 제대로 되면 자동차 밸류가 아니라 큰 변화니까 사실은 막연하게 될 거라고 기대하는 것도 좀 어려운 거 아닌가? 뚜벅뚜벅 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3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너무 빨리 가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금방 80만 원, 90만 원, 100만 원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못 가니까. 그게 안 되죠. 왜냐하면 자동차로 알고 투자한 사람들은 나가야 되고, 그렇지. 네, 펀드가 자동차 펀드예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게 자동차 펀드인데 꼭 보니까 현대차가 제일 비싸네. 자동차 중에 글로벌 자동차 중에 제일 비싸요. 그러면 팔아야 돼요. 규정이 있으면 팔아야 되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자꾸 왜 파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런 외국인들은 나가야 되고요. 새로운 사람들 들어야죠. 네, 그죠? 로봇 밸류를 보고 사는 테슬라를 샀던 애들이 들어와 줘야 된다. 샤오펑을 샀던 애들이 들어와 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새로운 외국인들이 지금은 주주 교체 시기. 제일 재밌는 거는 공매도가 지금 제일 많거든요, 현대차가. 그래요? 네. 공매도 잔고가 제일 많습니다. 어. 1등. 한미반도체가 3등? 뭐 이러는데. 예. 근데 1등인데 중요한 건 주가가 안 빠지죠. 그 얘기는 누군가는 계속 받쳐서 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기아 CEO 인베스터데이를 기대를 많이 하셨을 텐데 거기에서는 별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실망하니까 빠졌죠. 근데 거기 별 얘기를 안 했다고 생각하시는데 엄청난 얘기를 했습니다. 기아한테 역할을 줬어요, 드디어. SDV, 소프트웨어 기반의 비클. 말을 그렇게 했는데 그냥 로보택시예요. 그냥 테슬라의 로보택시를 연구하는 그거를 기아에게 준 겁니다. 현대차는 로봇을 학습시키는 거를 하는 거고 기아는 한마디로 자동차를 학습시키는 걸 준 거예요, 역할을. 그래서 기아의 역할이 드디어 보였다. 근데 그거하고 실망하고 빠지더라고, 기아가. 실망할 게 아니라 테슬라는 지금 로봇이랑 자동차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자동차는 기아가 하고 로봇은 현대차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현대차는 또 수소도 해야 되고, 네, 바쁘죠. 기아가 이제 그런 말씀하신 역할이 뭐지? 뭐 모비스는 모비스의 역할, 오토에버는 오토에버의 역할이 있는데 기아는 좀 애매했었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마치 뭐 적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뭐 재벌들이 기업에서 분가하면서 하나씩 띄워주시지 그죠? 자동차 쪽은 기아가 해라. 네. 그리고 기아에서 또 발표한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29년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아틀라스를 도입해서 제조 공장에 도입할 거다. 그게 무슨 제가 예측한 대로 맞죠. 거기는 그냥 자동차 로봇 사서 쓰는 데예요. 그러니까 현대에서 만들면 갖다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실망해서 아, 로봇 안 하네 그러고 막 하신 거죠. 근데 SDV가 로봇입니다. 자율주행도 로봇이죠. 예. 그렇죠. 예, 움직이는 예. 로봇이죠. 예. 그러면 이제 현대차 그룹의 역할 분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래요? 네.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설계랑 기술 개발을 계속 하는 거고 이제 새로운 로봇을 업그레이드 계속 시켜야 되겠죠. 네, 그걸 하는 거고 현대차는 제조하고 학습 로봇을 그 다음에 기아는 SDV 사업을 이제 한마디로 자동차를 학습시키는 자율주행 관련돼서 더 박차를 가하는 걸로 보이고 현대 모비스는 여전히 뭐 액추에이터 만드는 거. 그다음에 현대 오토에버가 SI 관제 시스템, 기획 개발, 판매, 사후 관리. 한마디로 토탈 관리는 현대 오토에버가 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적인 관리는 얘네가 근데 한다. 대기업마다 그 옛날에 SI 업체들이 다 하나씩 예, 있잖아요, 예, 그죠? 맞습니다. 그런 예. 개념이란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중간에 이제 이 현대차도 도와주고 기아도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형태로 갈 거고 화신 같은 경우가 자동차 회사 중에 현대랑 친한가 봐요. 예, 로봇의 바디 모듈 이렇게 껍데기, 예, 그거 만든답니다. 예, 그거는 직접 계열사는 아닌데, 그죠? 예, 그렇죠. 예, 오래된 이제 친구죠. 예, 예, 1차 벤더. 예. 이 정도로 지금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 뭐 사야 될까? 현대 글로비스는 없죠 역할이. 그러네요. 글로비스 없네. 그냥 실어 날라. 여기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대주주. 어, 10% 대주주 따로 갖고 있죠. 11%인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모비스는 어차피 현대글로비스는 어차피 이 그룹 구조 개편 지배구조가 개편 나오면 거죠. 핵심 기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사이에 야금야금 모비스 시총을 따라가지 않을까? 예,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비스 지금 글로비스 실적 안 좋을 거라 그러는데 안 깨졌답니다. 저것도 있네요. 현대차에서 그 로봇 회사 있잖아요, 그죠? 그럼 상장 얘기도 옛날에 좀 있고 그랬는데. 현대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로봇 회사들이 또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건 이제 의왕연구소에서 따로 이제 하고 있는데 그거가 아마 기지가 지금 의왕에 남으면서 차츰 저쪽 새만금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근데 보스턴 다이내믹스만 믿고 가진 않습니다. 현대차도 따로 연구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그쪽도 좋을 것 같다. 뭐 최근에 뭐 소방서 소방청에다가 예, 불 끄는 로봇 줬던데. 예. 그럼 현대차 그룹은 어쨌든 이건희 대표님은 긍정적으로 본다. 그리는 그 그림들이 잘 되어가고 속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잘 되어가고 있고 잘할 수 있을 걸로 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 뭐 이제 로봇 자체만 보면 유니트리가 더 잘 만들죠. 그렇죠. 예. 싸게. 근데 보스턴 다이내믹스랑 가성비 차이가 있죠. 예, 뭐 1억 넘는다는데 뭐 1억 한다는데 그게 되겠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유니트리랑 여기랑 우리와의 차이는 뭐냐면 GPU 오만장이 있냐 없냐지. 그걸로 뭘 해낼 수 있는가를 보시는 게 중요하다. 지금 그리고 로봇을 그럼 학습을 안 시키고 있냐? 싱가포르 공대랑 지금 싱가포르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틀라스 지금 어디서 공부하냐면 싱가포르에서 몰래 공부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유학 갔어요, 아틀라스? 거기 현대차 그 조그마한 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거기에서 그 스마트폰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현대차가 메인인데, 네. 현대차, 기아, 모비스, 오토에버, 뭐죠? 글로비스는 빼고 한 5개 나눠서 할까요? 그냥 현대차 사시는 게 편하실 것 같아요. 예. 제일 견조하고요. 예. 현대차가 결국엔 올라가야 나머지 종목들이 올라갑니다. 이제 현대차가 잘 갈 때 그때 이제 현대 오토에버는 조금 더 변동성이 클 거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모비스는 조금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액추에이터라는 게 사실 별게 아닐 수 있습니다.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액추에이터 웬만하면 다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만도도 액추에이터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그렇죠,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경쟁사가 많은 제품은 별 의미가 없으니까 지금은 오히려 학습이란 AI 학습에 담당하고 있는 현대차, 기아가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 대신에 현대 오토에버 정도는 조금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현대차는 50만 원 미치면 괜찮다. 괜찮다. 예, 예. 그렇죠? 네. 그래야 PBR 뭐 1배 조금 넘는 거니까. 네, 뭐 서둘 건 없고. 예.
갑자기 80만 원 갈 기대감은 아니더라도 예, 예. 50만 원 밑에서는 그렇죠. 사면 근데 가게 되면 되게 계단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지난번에 전쟁 전에 가려다가 전쟁 나면서 갑자기 그렇죠. 예. 안 그랬으면 한 지금 60만 원 선에서 음. 이렇게 횡보하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56만 원을 언제 돌파하느냐 이걸 보시는 게 맞고 그거 돌파하면 쇼커버링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매도가 많은 예, 공매도가 예, 있으니까. 예, 네. 2차 전지 분석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2차 전지가 이제 바닥 찍고 좀 주도주는 아니지만 올라올 때 됐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네네. 맞습니다. 3월달에 긍정적 얘기했죠. 네네. 그리고 이제 ESS 모멘텀이 좀 제대로 붙기 시작했고 로봇 갖고는 사실은 이거를 EV 때문에 무너진 2차 전지를 로봇으로 들어올리기에는 좀 로봇 힘이 아직 그죠? 약하죠. 네, 그렇게 무거운 걸 들지 못하는 로봇이 그죠? 로봇이 그리고 보급되는 게 약간 피지컬 AI 그러니까요. 말씀드렸는데 28년부터 네. 본격화될 가능성이 근데 이제 ESS는 뭐 한번 해볼 만하다 그죠? ESS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 기대감을 어느 정도까지 확장성 있게 볼 것이냐. 그런데 또 실적 나오는 거 보면 1분기 실적은 역시나 아직 적자 나오고 있고. 네. 네. 고민이 좀 있습니다. 이제 뭐 자동차 매출 비중이 거의 이제 뭐 80-90%니까 네, 어쩔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됐고 지금 근데 이 유가가 올라서 또 3월달에 좋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LNF가 거의 한 19만 5천 원까지 갔다 왔는데 제가 요즘에는 제가 트레이딩 전략이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이번 달은 좀 쉬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2차 전지? 네. 예. 네, 쉬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때 파시고 안 갖고 계신 분들은 기다리고. 기다리셔야 돼요. 예. 지금 따라붙지 말고. 지금 네. 따라붙지 말고. 왜냐하면 그냥 간단하게 비교해 보시면 돼요. 우리 23년도가 고점이었잖아요. 그 2차 전지가. 네. 그 고점의 3분의 2 정도 가면 거의 목에 찼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렇죠. 그걸 네. 뚫고 갈 수 있는 힘은 없으니까. 아직. 없다. 그럼 LNF는 한 20만 원에 걸릴 수밖에 없고 근데 19만 5천 원에 딱 밀고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 자꾸 물어보시면서 30만 원 갈 수 있느냐 이러는데 30만 원이 고점이에요. 그러면 에코프로도 많이 가봐야 20만 원 가면 꺾일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14만 원 하고 있는데 그걸 먹겠다고 들어가냐? 그건 20만 원까지 간다는 보장도 없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쪽은 계산이 안 되니까 갑자기 실리콘 음극재 쪽에 대주전자재료 뭐 이런 나노신 소재 이쪽으로 갑자기 수급이 몰리고 그 다음에 전고체 배터리 왜 여기는 어차피 실적 안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오늘 또 시장 전쟁 끝났다고 하니까 갑자기 2차 전지들은 대부분 밀리는데 지금 중구난방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전고체 관련된 주식들은 막 올라요. 방향성이 없다는 거죠, 그죠? 잘 모르겠다는 걸 텐데, 그죠? 그러면 뭐냐면 그냥 트레이딩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거는 결론적으로 뭐밖에 없냐면 대형주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삼성 SDI는 이미 좀 많이 올랐다. 그러면 굳이 여기 들어가서 보초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LNF도 이제는 많이 조금, 올랐죠. 네, 한 19만 원 근처 되면 빠져나오시는 게 맞고 오히려 이제 여기서 한 조정이 한 30-40% 나온다. 그러면 그때 또 살려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ESS에 대한 기대감은 어떻게 보세요? 당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ESS가 다시 주목받는다고 이번 한 달에 뭘 끝장을 볼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렇게 보면 이번 한 달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EV가 쇠퇴하기까지는 시간이 아직 더 걸리니까, 그죠? 그거를 어느 정도 ESS가 특별히 또 데이터 센터 이런 걸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느 정도나 메울 수 있다고 보세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매출 비중에 한 30%가 넘어가야지 영업이익의 50% 이상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30%까지 되려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한 10% 정도 매출 비중이거든요. 이게 올라온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1분기 실적이 아니라 2분기 실적이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근데 삼성 SDI도 이제 수주 받았기 때문에 사실 매출에 반영되는 거는 생각보다 하반기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ESS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거는 정답이니까 그 얘기는 그렇죠. 뭐냐면 그 주가는 그걸 반영해서 먼저 올라갔다가
아직 안 왔네. 다시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네. 코스톨라니와 산책하는 강아지처럼 그죠? 갔다 할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올해 상반기라고 해서 얼마 안 남았죠. 저는 한 3분기까지는 계속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올해 내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근데 뭐 2차 전지가 세상 주도주는 아니잖아요 지금 예, 그죠? 네. 뭐 그러기에는 뭐 갈만한 게 뭐 반도체, 뭐 방산 그죠? 또 재건 뭐 그죠? 뭐 다음 달부터는 좀 바꿔야 되나 주제를 뭐 이런 생각 좀 하고 있는데. 그래도 2차 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2차 전지는 그래서 제가 많으니까. 객관적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되게 애쓰고 있는 중인데 아직은 트레이딩 전략. 지금 대형주에서 살만한 거는 LG엔솔. 이번에 움직임이 없었어요. 40만 원 초반이면 살만한 것 같아요. 수급 플레이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은 그런 구조적인 업적인 본업과 관련된 거, 업황과 관련된 거 말고 그 에코프로 BM 이제 코스닥 쪽에 패시브들이 들어오면서 한번 땡긴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 자금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어요. 네. 이게 우리나라가 유행에 되게 빨리 민감한데 연초에 그게 굉장히 강하다가 지점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ETF 가입하러 오는 손님 그것 때문에 계좌가 들어오는 손님이 이제 없답니다. 한번 물결이 끝났다. 그럼 이제 언제 물결이 올 거냐면 코스닥이 전고점을 뚫으면 나올 겁니다. 항상 비쌀 때 ETF 사러 오세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한 번 더 그게 만약에 그 수급이 보인다라고 하면 2차 전지 단기 트레이딩으로 들어가 보셔도 괜찮다. 그때는 이제 시총상위 순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냥 뭐 에코프로 BM 뭐 이런 거 하시는 게 그렇죠. 제일 빠르겠죠.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네. 뭐 이야기를 길게 할 게 이제 별로 없는 거죠. 어느 정도 얘기가 됐고, 그죠? 근데 네. 사실은 ESS를 너무 얕잡아 보시면 안 되는 게 뭐 이번에 전기 문제가 생기면서 피크 타임이 우리가 보면 전기의 피크 타임이 한 4시, 3, 4시 정도에 잡혀 있다고 그래요. 네. 근데 피크 타임의 피크 양을 줄이려면 밤에 충전해 놓고 피크 타임에 쓰면 되죠. 그럼 그 정도의 발전소를 덜 줘도 됩니다. 그래서 ESS가 스마트 그리드로 들어올 가능성까지는 좀 염두를 해볼 때 그 얘기가 나오면 우리나라에서라도 그걸 한다라고 하면 ESS 관련주는 더 가겠죠. 최근에 서진 시스템이 되게 예뻐요. 왜 좋냐면 ESS로 한번 갔는데 통신 장비주, 반도체 장비주로 그렇죠. 또 가요. 네. 계속 껍데기를 잘 만들어서 계속 이 껍데기 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회사를 사라는 건 아니고 그 회사가 조정이 나오면 오히려 더 재미있을 수 있겠죠. 또 하나 뭐 좀 기대해 볼 만한 게 정부가 어떤 친환경적으로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잖아요. 뭐 태양광, 뭐 풍력, 그죠? 그런 어떤 정책적인 모멘텀. 근데 정부의 정책이 또 2차 전지가 메인은 또 아닌 것 같아요. 메인은 아니죠. 그렇죠. 네, 에너지 믹스가 메인이죠. 네. 그래서 태양광 풍력을 어차피 100기가와트를 2030년까지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100기가와트가 굉장히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원전 한 70기 정도 되는 양인데 그거를 태양광 풍력으로 하겠다라는 거니까 관련해서 ESS 수요는 우리나라에서도 더 증가하겠죠. 그런 국내적인 이슈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